청춘.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말이다. 추천득 선생은 숲의 청춘 예찬에서 이 한마디 말로 청춘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죠. 듣기만 해도 설렌다는 그 청춘을 살고 있는 우리. 언제까지고 청춘이고 싶은 여러분, 지금 어떤가요? 정말로 설레고 싶습니다. 더 뜨거워지고 싶습니다. 김연경의 아프리카 청춘이다 첫 방송 시작합니다. 네, 첫 방송의 첫 곡, 제이슨 무라즈의 Everything is Sound를 들으셨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청춘이다의 진행을 맡은 김연경이라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처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지금 사실 너무 설레고 또 떨리고, 앞에서 저희가 첫 방송답게 약간의 또 이렇게 방송사고 아닌 방송사고가 있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또 만나서 저희의 또 얘기들, 청춘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오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벅찬 마음으로 오늘 여기 방송국까지 달려왔는데요. 사실 오늘 방송 처음이라서 제가 지금 너무 떨리고 또 실수도 많이 할 것 같은데 많이 이렇게 봐주시고 애교로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드릴게요. 저는 그 청년 유니온이라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 국내 최초의 세대 노동조합인 청년 유니온의 초대 위원장, 1기 위원장이었고 지금은 한지의 2기 위원장이 이제 청년 유니온을 멋지게 이끌고 가고 있는데요. 저는 그 청년 유니온 위원장을 하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그 서울시 청년 명예부시장을 거쳐서 이번에 그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같이 또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의 그런 살아온 경력에 비해서 짧은 한 3년을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참 숨가쁘게 달려왔었는데요.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그 3년 동안 만났던 수많은 청춘들의 이야기, 또 앞으로도 또 만나게 될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풀어내고 또 여기 있는 청취자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오늘 첫 방송에 임하는 마음입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또 입소문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저희 그 제목 잘못 들으신 분은 없죠? 저희는 아프리카 청춘이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별 의미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딱 이 제목을 들었을 때 뭔가 떠오르는 책 제목이 있으시다면 또 바로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저희는 또 지속 가능한 청춘을 꿈꾸는 방송으로서 많은 분들과 청춘의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방송 나오기 전까지 많은 분들이 혹시나 어떻게 그 대선 끝나고 지냈을까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짧게 저의 근황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 12월 19일 날,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저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참, 한 두어 달, 좀 많이 방황과 힘든 잠수 아닌 잠수, 겨울잠을 좀 잤어요. 그래서 한 2달 넘게 또 열심히 또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너무 사치스럽게도 한 겨울잠을 한 2달 정도 자고 이제 3월 달이 돼서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원 열심히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또 제가 기존에 해왔던 밥벌이, 운동 어떻게 할까 또 고민하다가 최근엔 서울 지역에서 그 또 먹고 사는 문제로 한번 활동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또 작은 단체 하나 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가 조금 더 준비가 많이 되면 또 이 방송 통해서 소개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근황 토크는 이 정도로 마칠까요? 혹시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댓글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프리카 청춘이다. 이 방송을 통해서는 청년들의 다양한 문제들을 좀 짚어보려고 해요. 재미있게도 짚어보고 때로는 가슴 아프기도 할 거고 때로는 조금 진지하게 그렇게 다양한 시각과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면서 청년들의 여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좀 다루려고 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보다.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사는 거, 요런 의식주에 해당되는 얘기부터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아마 많은 분들도 꼭 청년들뿐만이 아니고 아주 많은 분들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오늘은 그 사는 문제, 즉 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희가 이 꼭지로 잡아본 것이 임대업자의 천국, 청년 주거의 지옥. 예, 좀 무시무시한가요?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이제 좀 청년들이 처해 있는 주거 현실과 또 이런 것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얘기를 조금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또 이렇게 국회를 주시하고 계신 분들은 국회가 또 6월 개원일이었다는 것도 아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또 어제가 또 의미 있던 날이었던 게 우리나라에서 1992년도에 무주택자의 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포를 한 이후에 21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 날이 김수환 추기경이 직접 이 주거는 더 이상 어떤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고 인권의 문제고 복지의 문제라고 해서 이 날을 직접 무주택자의 날이라고 선언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가 21주년 행사가 있어서 저도 함께 저녁에 시청광장을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좀 인상적인 제가 노래를 좀 듣게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노래에 대한 소개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두꺼비 100마리가 있으면 27마리는 99채를 나누어 살고 33마리는 한 채를 나누어 살고 40마리는 집이 없어 헤매인다. 라고 음악이 바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예. 어제 제가 좀 처음 뵌 분인데 하늘소년이라는 1인 인디 가수님께서 이 노래를 들려주셨는데 제 상황이 혹은 제 주변의 또 청년들의 상황들이 혹은 또 어제 같이 해주셨던 많은 세입자분들의 상황이 그랬던지 몰라도 참 많이 와닿았던 가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별일이지 27마리가 99채의 집을 나눠 갖고 있고 남은 한 채 집에서 33마리가 살고 나머지 40마리는 집 없어 길바닥에 나 앉아있고 내가 부르는 이런 노래를 하고 있지. 두고 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고 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고 봐 이 동네 두꺼비 할아버지 혼자 33채의 집을 갖고 있지. 집 없는 40마리도 길바닥을 닦고 있지. 27마리도 두껍 33마리도 두껍 40마리도 두껍 시끄럽게 울고 있지. 두고 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고 봐 올챙아 너를 보니 한숨만 나온다. 올챙아 달팽아 네가 정말 부럽구나. 달팽아 네, 노래 어떻게 잘 감상하셨어요? 가사 한 번만 더 제가 음미해 볼게요. 두꺼비 100마리가 있으면 27마리는 99채를 나누어 살고 나머지 한 채는 33마리가 나누어 살며 40마리는 집이 없어 헤매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고 하는 이런 가사인데요. 저는 사실 이게 참 너무 와닿아서 오늘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다음에 되면 이 가수분도 한번 저희 방송에 모셔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국민TV 라디오 생중에 팟빵으로 들어가니까 많은 응원의 댓글들이 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떨고 있는 저에게 여러분들의 댓글이 정말 큰 응원이 되고 있는데요. 예, 나는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사빠다라고 하셨나요? 네. 주거 문제는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죠. 예,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청년층의 얘기를 하러 나와서라고는 하지만 사실 주거 문제는 모든 분들의 문제고 방금 말씀드렸던 노래 가사도 실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같은 또 공감대를 많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예, 젊은이들을 이해해 보시는 시간이라며 솔트피터님 예, 얼마나 나이가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음이 같은 청춘이라면 다들 청춘이 아니실까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를 또 아시는 분이신가 봐요. 쿠마스님 예, 감사합니다. 첫 방송 축하합니다라고 또 축하님이 올려주셨네요.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댓글 계속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좀 청춘답게, 재미있게, 그리고 발랄하게, 즐겁게 풀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앞으로 다루게 될 얘기들이 또 그렇지만 않을 수도 있는 얘기들, 좀 가슴 아픈 얘기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또 찌질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청년들의 얘기를 좀 가감없이 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늘 대안과 상상은 즐겁게 가져가자는 취지에서 조금의 문제 제기나 이런 게 진지하더라도 함께 즐겁게 마음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업자의 천국, 청년 주거의 지옥이라고 무시무시한 저희가 소제목을 좀 붙였었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공기업에서 이런 광고를 했잖아요.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다라고. 앞에 사는 것은 buy. BUY, 뒤에 사는 것은, live, LIVE라고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는 단순한 광고의 문구가 아니라 이 쪽방촌, 고시원, 기숙사가 안 돼서 비싼 원룸에 살아야 되는 많은 청년들 혹은 어려운 세입자 모두의 그냥 현실을 담은 그런 광고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주거가 더 이상 그 사고 파는 부동산이 아니고 숨을 쉬고 밥을 먹듯이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어떤 공간 또는 복지, 인권이 될 수는 없을까. 참 그런 고민으로 오늘 좀 첫 방송을 준비해봤고요. 이 얘기를 3, 4부에서는 그 민달팽이 유니온이라고 해서 집 없는 달팽이들의 자립적인 모임을 고민하고 있는 건중 위원장 모시고 함께 또 더 이렇게 정책이나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1, 2부에서는 좀 저희 살아가는 이야기 통해서 주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매년 제 방송에서는 좀 주변에 찌질할 수도 재미있을 수도 혹은 유쾌발랄할 수도 있는 많은 청춘들의 사연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페이스북 페이지나 혹은 메시지를 통해서 그 사연들을 전해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 페이스북 들어가셔서 김연경을 치셔도 좋고요. YOUTHYK YOUTHYK 치시면 제 이름이 나오는데요. 갑자기 오늘 폭풍 패친 맺는 건 아니겠죠? 들어오셔서 메시지나 댓글로 혹은 제 타임라인에 글 남겨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그 국민TV 게시판으로도 꼭 글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여기에 사연 꼭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나누고 싶은 수많은 의견들 또 청년이어서 어디에서 좀 목소리 내지 못하셨던 것들 이 방송에서만큼 저희가 절대 청년이라고 차별하지 않으니까요. 누구나 가감없이 어떠한 의견이라도 많이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벌써 시작한 지 한 20분이 됐네요. 제가 지금 입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코로 말을 하고 있는지 혼자 막 그러고 있는데 벌써 20분이 지났어요.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오늘 이제 좀 주거 이야기를 해보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가 이 미국의 그 뉴욕 주지사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TV 토론회에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가 올라와서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요 얘기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미 아시는 분들 너무 이렇게 안 척하지 마시고 들어봐 주세요.
그 2010년 11월에 뉴욕 주지사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제 TV 토론회가 있었던 건데요. 뉴욕의 대표를 뽑기 위한 치열한 토론 속에서 정말 눈에 띄는 정치인 한 명이 있었답니다. 예, 일단 외모도 준수했는데요. 이분의 답변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눈에 띄었다고 해요. 어떤 거였냐 하면 자, 후보님, 사회자 물었겠죠. 뉴욕시의 교육 문제의 원인을 무엇이라 분석하십니까? 답변이 이렇습니다. 월세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왜 교육 문제의 원인을 묻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다고 할까? 그의 당황스러운 동문서답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노인복지의 해법은 무엇인가요? 월세가 너무 비쌉니다. 뉴욕시의 범죄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월세가 너무 비쌉니다. 심각한 의료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월세가 더럽게 비싸서 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총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월세가 문제입니까?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월세가 너무 비쌉니다. 수염도 멋지게 기르신 웬 어떤 분이 계속 월세가 비싸다는 걸로 이야기를 끌고 갔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지미 맥밀런이라고 하는 후보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너무 재밌었던 게 이분이 당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당의 이름이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된대요. 제기랄 월세가 너무 비싸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때 엄청나게 많은 화제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만큼 미국에서도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고 이런 나라들이 월세가 너무 비싼 문제로 이렇게 선거에 나올 만큼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웃으면서도 속에서는 뭔가 이렇게 깊은 한숨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집은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이었잖아요. 여전히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자리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기 전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어른들이나 이제 뭐 정부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너네가 눈이 높고, 너네가 뭐 너무 게으르고, 너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청년 탓을 하면서 사실 일자리 문제를 많이 대했었는데, 전 주거 문제도 그런 인식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여전히 높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집 좋은데 못 사는 건 네가 능력이 없는 거고 네가 가난한 거야.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혼할 때까지 전셋집 하나 장만하지 못한 나를 되게 자책하게 되는 게 요즘에 사실 현실인데 과연 그것이 나만의 문제일까? 우리 한번 그런 문제 제기를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누가 들으면 저한테 너는 왜 뻑하면 일자리도 그렇고 주거도 그렇고 다 사회 탓하니? 남 탓하니?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단순하게 남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나 알다시피 이 구조에 생겨나는 문제라는 거 이런 걸 조금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이 수도권에서만 보더라도 저희 같은 이제 저희 또래 직장인들이 만약에 집을 구하려고 한다. 10년치의 소득을 숨만 쉬지 않고 모아야지 집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되게 과소된 것 같아요. 10년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월급 받는 걸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돈을 대출을 받고 어떻게 해서 주택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집이 내가 정말 되는 때에는 내가 대학까지 자식을 다 보내고 키운 뒤인 환갑이 되어서야 정말 이 집이 내 집이 되었구나 이런 사실 그게 지금의 현실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싶거든요. 조금은 우울하죠. 아까 앞에서도 제가 두꺼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한국의 자기 집 보유율이 한 60% 정도 된다고 해요. 60% 정도 되고 그조차도 아시겠지만 대출을 통해서 대출로 갚아나가고 있는 게 더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나라가 무슨 임대주택이 높으냐, 임대주택 보급률이 높으냐 그렇지도 않죠. 임대주택 보급률이 유럽의 이런 나라들은 20-30%가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10%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정말 자기 집 갖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제가 오늘 이제 청년층의 주거 얘기를 해보려고 했냐 하면은 실제 청년층으로 넘어가면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업이나 일자리 문제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지금 청년층의 소득이 매우 낮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 주변에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너 월급 얼마야? 그러면 부끄러워하면서 대답을 하는 게 정말 못 받은 친구들은 한 130, 150,
좀 잘 받으면 한 180 정도 받습니다. 예. 뭐 상여금 이런 걸 굳이 뭐 다 뗀다고 치더라도요. 그런 월급을 받아서 그런 청년들이 주거에 드는 비용이 자기 월급의 적게는 4분의 1, 많게는 2분의 1까지라고 들어온다고 해요. 예. 그게 사용이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집을 집을 살려고 한다면 그건 부모님이 집이 있어야 그나마 물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금 뭔가 이렇게 댓글이 달리고 있네요. 예. 입으로 말하는지 코로 말하는지 모른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조립게 잘하시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기운이 불끈불끈 솟네요. 사실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 댓글로 한 타임 좀 쉬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청년층의 요런 주거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대학생들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요즘은 어쨌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진학률이 한 80% 가까이 되고 일자리가 워낙 없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많은 그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대학교를 서울로 많이 또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생겨난 이 수도권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가 매우 심각하죠. 그런데 또 문제는 우리나라의 기숙사의 수용률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90% 정도의 대학생들은 이 주거를 해결하지 못해서 너무 어려워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서울 지역 대학생들의 월 평균 소득의 40%를 주거비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예. 얼마 되지도 않는 뭐 알바를 하거나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서 그걸 다 주거비로 쓴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대학생들이 삼각김밥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지금 이렇게 좀 댓글들이 어떻게 좀 계속 달리고 있나요? 예, 오늘 좀 주거나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한국 사회에서는 워낙 뜨거운 감자기도 하고 많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두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또 생각보다 얘기하기 또 어려운 지점일 수도 있는데요. 네. 여기 계속 얘기들 보니까 예, 여기 또 어떤 분이 아까 제가 소개했던 지미 맥밀란 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예. 이분이 선거 전에 양념 역할을 충분히 했다. 이런 평가를 또 누가 올려주셨고요. 예. 네, 아직 제가 지금 했던 얘기들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의견들이 없지만 의견을 계속 주시면 소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요런 얘기들의 사례들, 또 깨알 같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들에. 또 이 집 얘기 가지고 우리가 만나면은 밤을 새서 얘기를 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좀 사례들을 제 페이스북 패친들이나 혹은 또 제가 자주 가는 주거 커뮤니티 이런 데서 또 이렇게 좀 수집을 제가 좀 해와 봤어요. 그랬더니 저의 눈에 최근에 딱 들어왔던 일화 중에 하나가 전세금 싼 반지하에 현관문 60만 원짜리 설치 이런 제목이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들어가 봤어요. 클릭을 해봤더니 이분도 돈이 너무 없어서 서울에서 반지하를 전세를 주고 사신 거예요. 이렇게 전세를 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번호키 다는 비용을 빼고 엄청 돈을 많이 들여서 60만 원짜리 현관문을 설치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입구에 날파리, 여러분 다 아시죠? 바퀴벌레, 꼽등이 반지하다 보니까 특히 여름이 되면 출몰하는 이 벌레들을 막으려고 어쩔 수 없이 이 60만 원짜리 고가의 현관문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런 거 설치를 할 때 집주인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그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 집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차피 월세도 안 나가고 싸게 줬는데 수리는 본인 돈으로 하셔서 사세요라고 했대요. 근데 또 이 집 구하기 힘든 세입자들 어떤가요? 집주인이 또 그렇게 나오면은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나? 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괜히 또 계약 거부당할까 봐. 그런 마음에 알겠다고 하고 본인이 그때부터 온갖 걸 다 설치를 한 거죠. 반지하면 정말 이렇게 안전이 중요한데 뭐 방문 고리도 안 되어 있고 방충망도 안 되어 있고 벽면도 너무 곰팡이가 썰어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했더니 원래 한 100만 원을 예상했던 걸 훌쩍 뛰어넘어서 15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초기 비용이고 살다 보니까 뭐 온갖 비가 새고 다들 아시죠? 반지하에 그런 습기 차고 이런 문제를 앞으로 더 해결해 나갈 생각하니까 너무 깝깝하다. 이걸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달려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작년 11월에 이사를 왔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약을 2년에 한 번 걸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11월에 떠나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내 돈 들여서 다 했더니 계약 연장 안 해주면은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글이 올라온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제가 정말 이 심정이, 저는 사실 뭐 돈이 없어서 전세에 산 적은 없지만 그 월세로 사는 저도 비슷하게 1년, 2년 이 계약 날짜 다가올 때마다 그 불안한 심정 있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예. 특히나 또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는 그 요즘 계약 갱신할 때마다 전세고 월세고 엄청나게 그 돈을 올려달라고 하죠. 전세도 뭐 보증금 몇 천만 원 올려달라고 하고 월세도 기본 10만 원, 20만 원씩 올려달라고 할 때 그 갱신을 내가 해주지 못해서 결국은 더 싼 집으로 가다 보면 교통이 밀려서 직장과 학교가 서울인데 저 경기도 멀리로 나가서 거의 2시간씩 걸려서 통학을 해야 되는 이러한 경우들도 우리가 좀 많이 보게 됩니다. 혹은 또 저 같은 케이스가 그런데요. 보증금이 없어서 혹은 그 학자비 때문에 보증금을 모으지 못한 사람들이 독립을 못하거나, 그러니까 아직도 한 35세가 됐는데 부모님 아래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캥거루족 얘기를 하는데 독립을 할래도 독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캥거루족이 자의에 의한 캥거루족이 아닌 타의에 의한 캥거루족이 되기도 하고, 혹은 저같이 보증금이 없어서 고시원, 반지하, 옥탑방을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런 때 제일 또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청년들이 워낙 이사를 많이 다니고 혹은 또 세입자분들이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동네에서 내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친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외롭고 또 재미없는 이러한 또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본인이 집에서도 그 반지하의 그 처량한 곳에서 동네 친구마저 만들 수 없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 청년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이런 사례들을 들었을 때 저도 참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공감이 되고,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좀 자기 집에서도 즐겁게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제가 이제 고시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그 재작년에 지금 이 집으로 구제받기 전까지 이 집도 지인의 도움으로 구제를 받았는데요. 한 1년 정도 고시원에 살았어요. 예. 그때가 이제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30대 초반에 고시원이라고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저는 그때 고시원 들어와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아니 그 나이 어떻게 결혼을 해서 집을 사서 어디 들어가도 모자랄 판에 무슨 고시원이냐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지금까지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뭐 방송 보고 아시고 뭐 이런 경우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제가 고시원에 들어가서 사실 거의 한 1년 정도 지내다 보니까 불면증에 걸리게 됐었어요. 고시원 생활을,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고시원의 생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란 게 거기가 여성 전용 고시원이었는데 제가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2, 3층은 대학생들이었고 그 위층이 직장인들을 위한 그 층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제가 제일 어린 축이었어요. 제 맞은편에 방이 한 5개가 있었는데 다 아주머니들이시더라고요. 예. 아주머니들 혼자 사시면서 고시원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 또 다른 고시원에 사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일용직으로 노동하시는 아저씨분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멀리 집은 지방인데 직장을 여기 수도권을 구하다 보니까 당장 보증금이나 큰 목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 고시원에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은 고시원이 예전처럼 정말 고시 공부를 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 저희같이 보증금 없거나 돈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서 살다 보면 아마 아시겠지만 방음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소리를 내도 옆 소리가 다 들리니까 저도 그 소리를 못 내겠더라고요. 하물며 그 제가 청년위원 할 때 청년위원 조합원 중에 한 분이 고시원 체류기라고 하는 짧은 단막 영화를 찍었었는데 거기에서는 방구를 꼈다고 옆방에서 이렇게 문을 똑똑 두드리는 그런 되게 웃긴 좀 장면이 나왔었는데, 이런 게 이제 고시원의 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저같이 되게 우울증이나 이렇게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사실 고시원 같은 데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거의 문제가 이제는 단순히 삶의 문제를 넘어서서 나의 건강권, 이런 문제까지 이렇게 침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되게 저희가 좀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얼마 전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그게 2010년이었던가요? 최소 주거 기준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었어요. 최소 주거 기준이라고 하는 게 여러 기준이 있는데 그 크게 보면 이제 4평 이상으로
1인이 사는 것이 최소의 주거 기준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 지방은 조금 덜할 수도 있을 건데요. 서울이나 수도권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4평 이하의 곳에서 사는 분들이 참 많죠. 저 같은 경우에 고시원이 거의 한 2평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요런 이제 주거 환경의 문제까지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제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숨가쁘실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요런 사례들, 제가 또 오늘은 오면서 이제 제 지인들의 이야기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 그 국민TV 게시판, 혹은 또 제 페이스북, 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그 다음 주제를 미리미리 광고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 광고와 관련된, 다음 주제와 관련된 많은 얘기들 좀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여기에 이 방송이 청년들의 얘기를 생생하게 담고 또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 살아있는 방송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참 이게 제가 오늘 방송을 처음 해서 그런지 벽에다 대고 그냥 혼자 계속 말을 하는 느낌이 드는데, 정말 그 DJ분들, 아나운서분들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혼자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TV나 라디오를 끄지 않고 가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나 지금 계속 말을 하면서 고민이 되는데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떠나고 계신 건 아니시죠?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고시원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저희가 이제 3, 4부에 모실 게스트인 민달팽 유니온에서 얼마 전에 이 고시원의 평당 가격과 타워팰리스, 우리가 누구나 꿈꾸지만, 함부로 꿈꿀 수 없는, 사실 저는 꿈꾸지 않습니다만, 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타워팰리스의 평당 가격을 조사해서 비교한 표가 나왔는데요. 조사가 있었는데, 너무 충격적인 결과였어요, 사실. 문제는 뭐냐면, 고시원의 평당 가격이 타워팰리스보다 더 비싸다고 하는 게 이 실태조사 결과였습니다. 서울 시내의 주요 고시원 평당 임대료가 14만 원 수준이고요. 타워팰리스의 평당 임대료가 고작 12만 원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 고작이라는 말의 의미는 앞과의 상대적 비교니까 여러분 열폭하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인 거예요.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싸거나. 어떻게 보면 고시원에 사는 소위 비루한 인생들이 더 귀족이라는 거죠. 더 비싼 평당의 임대료를 내고,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주로 서울 지역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주거 문제가 아무래도 수도권 위주로 더 많이 불평등이 나타나니까 얘기를 드렸지만, 지역으로 내려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역도 일자리가 너무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가 싸다 할지라도 일자리가 거의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낮기 때문에 결국은 쌤쌤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생각해보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방의 대도시들, 그다음에 수도권, 여러 가지 이 주거 문제들이 참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거,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서 오늘 조금 이제 2부 게스트분 모시기 전에요. 좀 오늘 했던 얘기들을 약간 정리 차원에서 그 불평등의 대가라고 하는 요 책의 서평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며칠 전에 보니까 그 경향에서 요 서평이 나왔는데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불평등의 대가라고 하는 책은 조지프 스티글리츠라고 하는 저자가 지은 책인데요. 가격이 조금 세네요, 여러분. 동네 도서관에 신청하셔가지고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아직 읽지는 못했습니다. 서평을 보고 참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런 개념이 나와요. 지대 추구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대라고 하는 게 땅을 소유한 사람에게 주는 이제 보상, 이득?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대 추구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확장이 돼서 어떤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계속 그걸로 이윤을 추구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그 대출, 우리가 이렇게 돈 없는 사람들 자꾸 대출을 시키게 만든 거, 돈을 먹는 거죠. 대출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얼마 전에 당했던 론스타 사건, 국가 자산을 헐값에 인수한다. 그래서 그 독과점을 잃어서 초과 이윤을 빼나가는 이런 것들도 지대 추구의 어떤 한 맥락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가진 것 없는 세입자들의 삶의 기준이 지금 거의 임대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가고 있잖아요. 제가 말이 조금 빠르죠. 흥분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 빨라졌는데요. 조금 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임대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맞춰져 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숨을 쉬고 밥을 먹듯이 우리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민간 시장에서 정해지는 소득과 그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다 보니까 임대 소득자들의 이윤이 너무 극대화되고 이제는 일상화되어 버린 이 상황. 이 상황도 이 책의 불평등의 대가에서 말하는 지대 추구의 개념과 참 다를 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얘기긴 했지만 불평등의 대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주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평등함을 드러내고 있는 가장 단적인 얘기인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봤고요. 제가 앞에서 그 하늘소년 노래를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그 노래도 사실은 그걸 너무 함축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꺼비 노래랑 이렇게 접목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불평등에 대한 지점 혹은 또 주거의 문제들을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항상 문제만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곳곳에서 또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3, 4부 순서에는 또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도 좀 들을 건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기사를 조금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올해 1월에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8만 호를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공급을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다고 해요. 결국 관건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보급률이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이 전체주택의 10%로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이 서울시가 적은 숫자예요. 여전히 매우 적지만 임대주택 8만 호를 다양한 형태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지자체가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자면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보급받았던 여러 임대주택들은 너무 경쟁률도 세고 말이 좋아서 사실 희망하우징 이런 얘기를 했지만 보금자리 얘기를 했지만 그것들이 가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던 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지자체의 적극적인 활동들 앞으로 더 많은 다른 지자체까지 확산이 좀 되어 보기를 바라면서 좀 이 기사를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네, 어떤 분이 너무 좋은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잼뱅이라고 하는 청취자님이 올려주셨는데요. 네. 아마 거기 팟빵 들어가 보시면 사진도 같이 올려져 있다고 하네요. 네, 너무 재밌는 얘기를 올려주셨는데요. 프랑스 파리 교외에 있는 서민 아파트인데 서민들에게 궁전 같은 집을 지어주고 싶었던 건축가 보필이 매일매일 사는 것이 연극과 같다는 생각으로 설계했답니다. 훌륭한 건축 이야기라고 하면서 소개를 올려주셨어요. 정말 궁전같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청취자분들도 한번 다들 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느라고 한번 지금 팟빵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궁전이 생겼는지. 사실 저희도 진짜 그런 집에 산다면 삶이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일하기도 힘든 우리들이 집이라도 좀 이렇게 깨끗하고 숨쉬기만 좋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잼뱅이님이 올려주셨네요. 그 위에서 두 번째 댓글인데요. 훌륭한 건축가 진짜 너무 멋있어요. 이건 무슨 마치 르네상스 시대 건축물 같기도 하고요. 예, 너무 멋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걸 서민들에게 지어주신 집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건축가님 안 계신가요? 얼마 전에 또 말하는 건축가 맞나요? 예, 제가 보진 못했는데 또 인디 다큐가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요런 얘기들 좀 많이 이렇게 올려주시고 서로서로 또 공유한다면 조금은 이 좀 팍팍한 주거 이야기가 숨통은 트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여기 들어온 김에, 댓글 조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솔트피터님이 우리 옆편은 잘 알아듣는데 난 내 입력되는 속도가 못 따라가는 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빨랐죠? 예. 그 다음에 버지니아 울프님, 우리네 아들, 딸들의 현실적인 주거 문제, 특히 수도권의 주거 문제는 지방 살고 있는 저로서는 그저 슬픈 현실이 가슴 아프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또 그래도 공감들 해주시고 그래서 같이 좀, 머리를 맞대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민 아빠님, 월방 살면서 힘든 청년의 삶을 살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20년 전에 그때보다 나아지는 게 없는 어려운 청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청년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는 드리긴 했지만,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주거의 얘기가 청년들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전세, 월세로 살아가는 이 수많은 세입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함께 많은 이야기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여기에 또 투표 하네 안 하네 가지고 약간의 논쟁도 또 있네요. 사실 청년 얘기하면 항상 많은 분들이 댓글에 청년들이 왜 이렇게 투표 안 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죠. 사실 투표 많이 해야죠. 투표 많이 해야 되고 또 예전에 비해서 이번 대선 때는 또 청년들이 투표를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청년들도 많은 지속적인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여기 비인님 한 분만 더 소개시켜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교육 문제와 월세, 노인 문제와 월세. 월세가 너무 비싸다는 답변 공감이 갑니다. 왜 그럴까요? 물음을 던지고 함께 고민하기 시작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가야겠죠? 경감과 협력, 세대를 초월하여. 예,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밑에 또 댓글이 가자동 특파원님, 주거비가 아닌 죽어비가 된 이 세상. 예. 약간 마음이 또 아파지는데요. 어쨌든 요런 댓글들도 끊임없이 남겨주시고 저희가 사실 이 주거 문제라고 하는 건 정말 많은 접근과 대안들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댓글들과 의견들 주시면은 우리가 좀 더 나은 대안들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앞서도 이제 사례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페이스북 페이지 혹은 메시지 그리고 우리 또 국민TV 게시판 통해서 제가 이제 매주 다음 주 주제를 광고를 드릴 거예요. 그럼 그 광고에 해당되는 사연들 주변에서 겪은 얘기들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좀 더 생생하고 재밌는 방송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국민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1부는 여전히 시간이 조금 더 남았죠.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살고 있던 좀 룸메이트들 얘기를 할게요. 제가 너무나 다행히도 고시원에서 살다가 구제를 받았어요. 집 문제에 있어서. 뭐였냐면은, 아는 지인분 소개로, 이제 여성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소위 임대주택 같은 개념의 민간에서 운영하시는 거죠. 예, 공공임대주택 같은 개념의 쉐어하우스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예, 방은 3칸이고 거실도 있는 집인데 거기에 각자 방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3명이 각자 방으로 계약을 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방은 각자 쓰고 거실과 주방과 화장실은 같이 쓰는 이런 걸 살게 됐는데 보증금은 매우 적고 월세도 매우 적은 요런 집에서 제가 살게 되면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우울증도 좀 극복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도 아무래도 이렇게 88만 세대였다고 불렸던 사람으로서 88만 원 세대한 사람으로서 저도 임금이 워낙 낮다 보니까 늘 이렇게 불안정했어요. 마이너스 통장 이런 상황에서 여기 이 주거 자체가 안정이 되니까 사실 마음의 안정도 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생활이 어떤 측면이 나아지는. 그래서 물론 임금 자체가 낮은 건 문제지만 좀 저임금의 여성들이 여기 들어와서 생활의 안정을 겪게 되는 케이스를 봤거든요. 제 룸메들도 그랬고요. 어쨌든 여기에 있으면서 이 주거에 대한 불안이 좀 덜하다 보니까 그 다음 일자리를 구할 때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아무래도 저희가 비정규직이니까 많이 이렇게 이직률도 높고 많이 또 단기 일로 끝나면 다음 일을 구해야 되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 집에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러한 걸 많이 보게 됐어요. 거기다가 이 집이 좋았던 것은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에 저희가 또 반상회를 합니다. 예, 반상회를 하면서 사실 다 모르는 분들이에요. 모르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방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이 임대주택이 들어가야 되는 기준인데 얘기를 서로 나누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반상회 가기가 너무 귀찮더라고요. 가서 모르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도 1년 넘게 살았고 서로 또 알게 되는 분들도 있고 서로의 스토리를 알게 되잖아요. 저분이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는지, 왜 뭐가 좀 힘드신지 이런 것도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친해지면서 이렇게 또 서로 위안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좋았던 건 저 같은 경우는 그 반상회를 가서 이제 제가 또 청년 유니온이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한다 그랬더니 거기 계신 분들이 어디냐고 막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노동조합이다라고 했더니 막 저한테 이게 상담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고 저건 노동법에 뭐가 문제고 막 상담을 받으시는데 가슴이 아팠던 건 아무래도 이 임대주택은 저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주로 오시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신 거의 저희 어머니 또래 분들도 계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막 학교에서 청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으로 생활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돈을 그냥 오기와 금에 쓰지 않고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증금을 모아보려고 여기 오신 건데 그런 분들이 또 특별히 또 이렇게 뭐 노동법 위반이 안 되면 좋으련만 또 그런 데가 다 열악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은 어머니들이 그런 것도 몰랐다고 내가 까막눈이었다고 막 이러면서 막 또 이렇게 서로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서로 또 도움도 되고 위안도 되고 이런 경우들도 좀 경험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제가 또 이런 혜택을 너무 받다 보니까 더 많은 청년들 혹은 더 많은 전세 월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이런 혜택을 참 받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오늘 민달팽이 유니온도 이렇게 불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지역에서 이런 먹고 사는 문제로 다시 활동을 이제 고민하는 이유도 사실 제가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정말 나누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집 문제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해보자면 집 문제에서 집을 구할 때 정말 많이 힘들잖아요. 요즘은 뭐 전세 구하기도 너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전세가 없어서 되게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원룸을 구하러 가는데 거기 그 임대업자분이 몇 명이 사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뭐 결혼했느냐, 여성이었는데 결혼했느냐, 뭐 몇 명이 사는 거냐.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혼자 살 건데 좀 너무 비싸면 둘이 살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주인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둘이 살 거면 돈을 더 내던가.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 혼자 살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원룸이라 하더라도 이 집에 내가 2명이 살고 3명이 살고는 사실 거기 사는 사람들의 그런 합의인 건데 그 주인이 이래라 마라. 방 인원도 제한을 해버리고 뭐 더 산다고 하면 뭐 물세 전기세는 더 낼 수 있죠 우리가. 그런데 월세까지 더 내라고 해버리면 사실 요즘 서울 같은 데 월세 다들 아시겠지만 최소한 40에서 많으면 70만 원까지 합니다. 그런데 한 150만 원짜리 봉급쟁이가 혼자 원룸에서 산다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전세도 못 구하는데. 그런데 2명, 3명도 못 살게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임대업자의 너무나 사실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단어를 잘해야 되는데 너무 저희를 힘들게 하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업자분들이 너무 저희의 삶을 결정해버리는 제 삶의 결정권이 제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도 제 삶의 결정권이 없는데 죽어도 제 삶의 결정권이 없는 도대체 제 삶의 결정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런 생각 좀 하게 만드는데 하여튼 뭐 그래요. 우리 PD님도 그런 경험을 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보조 이렇게 해주시기로 하시는데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우리 PD님도 약간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고요. 아니 김효진입니다. 껴들어서 죄송한데 보조 진행자 격으로 같이 좀 하면 어떨까 우리 김연경 선배가 제안도 하셨고 그랬었는데 아니 뭐 너무 저를 보지도 않으시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게 다 나올 수 있죠?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다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겠고 그런데 아무튼 그래요. 사실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방송 한 번 정도 한 회당 끼거나 아니면 아예 안 낄게요. 워낙 말씀 잘하시고 듣기 좋으니까 저도 이게 운행을 하고 있는 저도 재밌는데 김연경 선배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저희 그 김용민 PD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긴장하신다, 너무 떠신다, 걱정을 하신다, 잘할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을 하셔가지고 뭐 게스트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겠지만은 이 PD인 저하고도 같이 좀 맞춰가면서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했더니 김용민 PD가 저를 쳐다도 안 보면서 글쎄 그럴 일이 있을까 두고 보면 알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역시나 말씀 너무 잘하세요. 아무튼 그 말씀하신 대목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 후배 놈하고
같이 그 친구가 방을 구하러 다니는데 같이 좀 다녀줬죠. 어느 그 대학가에서 대학생이었고 그 친구는 동생은요. 근데 비슷한 경험이었어요. 일단 그걸 먼저 물으시더라고요. 그 반지하 원룸 반지하였는데 몇 명이 살 거냐. 물론 그 뭐 가진 사람이 자기 재산 관리 차원에서 그런 걸 경계하는 거는 충분히 뭐 얼마든지 납득을 할 수 있겠지만은 뭐 2명이 살 것 같아요. 나눠서 돈을 내야 돼요.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그냥 매몰차게 그렇게 손을 그어버리시더라고요. 어떻게 할래? 빨리 결정하세요. 그 자리에서 서서 그 건물 앞에서. 김연경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삶의 그 모양새를 양태를 규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소개해 주신 그 지대같이 지대추구라는 개념이 굉장히 그 고고하고 형이상학적인 관념 같은데 적어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어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다 합치면은 말 그대로 우리 삶은 임대업자들이 결정한다. 적어도 굉장히 중요한 질서 측면에서요. 사실 2명이서 살아야 하는 청년이 있다. 그러면은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거기로부터 얻어지는 어떤 무슨 이득이랄까 아니면은 뭐 공부를 하는 학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단순히 돈 문제일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규정을 그렇게 당한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이 접하셨죠? 네, 그렇죠.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파노라마가 떠올라가지고 제가 PD님한테 이렇게 마이크 좀 넘겨드리기로 해놓고서는 하나도 넘겨드리지 않고 혼자 또 이제 안 넘겨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진짜로 이제 저는 가만히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네, 다행이네요. 어쨌든 얘기를 또 막 하다 수다를 아줌마처럼 떨다 보니까 벌써 1, 2부 마칠 시간이 좀 됐습니다. 저희 노래 듣고 3, 4부에는 민달팽이 유니온의 건지웅 위원장님 모시고 더 많은 주거 관련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3, 4부 시간에는 그 민달팽이 유니온의 건지웅 위원장님 모시고 앞에서 제가 입으로 얘기하는지 코로 얘기하는지 몰랐던 주거 관련해서 뭐 이렇게 사례도 얘기하고 다양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좀 대안과 또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가 지금 게스트분을 모시고 하니까 약간 어리버리하죠. 예.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질문하고 저희 건지웅 위원장님 소개를 조금 본인이 하실까요? 네네. 네. 민달팽이 유니온 건지웅 위원장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되게 미인이시네요. 같은 사무실 쓰는 이 분답게 지금 저에게 지금 네. 제가 사전에 많이 네.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잘 부탁드린다고. 네. 네, 그럼 일단 저희 단체랑 네. 저 소개를 하면 네네. 일단 민달팽이 유니온은 2030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2030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이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그것까지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으로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주거 불평등을 우리 세대에는 이제 좀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지웅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뭔가 정갈하고, 오늘 평상시와 다르게 되게 얌전한 모습으로 오늘 오셨네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뭔가 야생마의 느낌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제가 그 서울 지역에서 준비하는 단체와 여기 민달팽이 유니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좀 많이 지인인데, 오늘 첫 방송에, 주변에 있는 분을 좀 이렇게 빠르게 모셔오느라고 또 워낙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니까요. 민달팽이 유니온의 건지웅 위원장 모셔왔는데요. 어떻게 조금 더 자기소개를 조금 더 해주세요. 이렇게 네. 대학생이시고 뭐 이런 얘기들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부산에서 올라와서 사실은 공학 공부를 하러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아직 현재 이제
4학년이고 기계공학과를 재학 중이고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주거의 불평등 문제가 좀 너무 야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부산에서 올라오셔서 저도 집이 대구에서 올라와가지고 20살 때부터 비슷한 처지인데 이런 주거 문제 워낙 이렇게 뭐라고 할까 한이 맺혀 있다 보니까 이때 민달팽이 유니온의 활동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우리 그 위원장님도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아마 민달팽이 유니온 활동을 하시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좀 주거와 관련돼서 얽혀 계셨던 뭐 사연들, 본인의 사연들 조금 더 소개를 해 주실까요? 아, 저요? 네네. 저는, 부산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월세방이나 아니면 기숙사나 이렇게 이제 살았던 게 한 6년 동안에 9군데에 걸쳐서 살았던 것 같아요. 6년 동안 9군데. 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어떤 집은 2010년도에 후배랑 같이 살았던 어느 집이었는데 그때 집을 생각해보면 뭐 이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월세를 낼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후배 집에 이제 끼어 들어가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이 이제 창틀이 잘 안 맞아가지고 여름에 막 곤충들이 그냥 밖과 상관없이 막 엄청 많고 그리고 너무 덥고 막 그래서 거기에서 자는 거라기보다는 되게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기절하지 않으면 잘 수가 없겠네요. 네, 약간 그랬던 게 어쨌건 기억에 남는데. 네. 그리고 뭐 제가 느꼈던 집이랑 공간은 어쨌건 나만의 공간이거나 안 그러면 되게 가까운 친구랑 함께 가꾸는 공간이어서 되게 소중하긴 했지만 그것들을 얻는 과정이나 안 그러면 그걸 유지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았던 네. 이런 것들이 저한테 남아있는 집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도 워낙 또 있는 곳이 약간 번화가 쪽이어가지고 집세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여러분이 같이 사신다고요. 남학생 분들이. 네. 예. 그 이제 집인지 뭐 우린지 모르겠다. 그 집에 가본 분들이. 이제 살면서 이제 터득했던 게 이제 혼자 살면 절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방이 2개인 어떤 집에 5명의 친구들과 같이 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확실히 싸긴 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명당 15만 원씩만 내면 어떻게든 공과금까지 다 낼 수 있게 되어서 뭐 지금 그 정도면. 아니 근데 방 2칸짜리 집에 5명이 15만 원씩을 낸다 그러면 75만 원이란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원래 정상적이라고 하면 2명이 최소한 그래도 살면 가장 좋을 집을 그런 집이 한 75만 원 든다는 얘기죠. 공과금까지. 네. 사실 지금 여기에는 보증금이 꽤 많이 걸려 있어서 그나마도 많이 싸게 되는 보증금이 편이에요. 얼마죠? 보증금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에 월세가 그럼 한 60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월세가 55만 55만 원?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은 서울에서 뭐 월세 구하려도 보증금 1,000이 없으면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참 적나라하게 거의 예전 같으면 보증금 3천만 원이면 반 전세 수준이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민달팽이라고 하는 유니온 활동을 하시게 됐는데 참 민달팽이라는 이름이 재밌어요.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이 사무실 쓰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짓게 되었냐 했는데 민달팽이라는 이름은 좀 어떻게 장명을 하시게 되었나요? 단체 이름으로? 그때 이제 활동을 막 시작하던 차에 어떤 친구가 야, 우리가 달팽이보다 못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했었어요. 그냥 활동하다가?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실제로 달팽이란 동물은 태어날 때부터 집이 있는 동물인데,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모습은, 집이 없는 동물인 민달팽이와 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원래 달팽이는 집이 있어야 되는 동물이지만, 집이 없는 민달팽이처럼 청년들이 살고 있지 않은가 해서, 우리를 민달팽이라 칭하고 우리 민달팽이들이 좀 모여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홈리스라고 하는 영어 네. 버전에 되게 예쁜 이름이에요. 네, 사실 사연은 슬프지만 사연은 슬픈데 예쁜 민달팽이라는 이름인데 사실 그 민달팽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듣는 순간 이렇게 딱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요? 네. 청취자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 집이 없는 이런 청년들의 얘기라는 거에 참 많이 관심 좀 가지게 되었는데, 요즘 좀 민달팽이 유니온이 예전에 이제 그래도 학교 안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좀 이렇게 서울 지역 전역으로 이제 활동을 넓혀가는 과정에 있다고 네네. 들었어요. 그래서 네. 민달팽이 유니온이 요즘 좀 어떤 활동들 하시는지 좀 아.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은 민달팽이 유니온이 대상층으로 하고 있는 층이 20대에서 30대까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0대 중심으로는 기숙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재원 마련 구조가 왜곡되면서 사실은 받아야 될 기숙사비보다 거의 2배 이상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기숙사를 확충시키는 이런 활동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이제 집이 새로 많이 지어져도 가난한 혹은 아니면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되게 열악한 주거로 들어와서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시원이나 쪽방 아니면 지하방과 같은 사실은 어떤 인간적으로 살기가 매우 열악한 이런 공간을 좀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면서 듣기에도 최저주거 기준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최저주거 기준이라고 고시하고 있지만 여기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서 전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상화하는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에 한해서 매우 심각한 곳은 국가가 폐쇄를 명령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 살 수 있도록 하는 되게 적극적 조치가 가능해요. 근데 현재 주택법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즘은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는 저희가 이 세입자들을 좀 모아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대학생 아니면 직장인 이렇게는 명명하지만 나는 세입자 이렇게 명명할 경우가 익숙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누구든 세입자로 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들의 권리가 사실은 되게 잘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자 네트워크를 꾸려서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를 확충해 나가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좀 하는 게 좀 더 네. 있는데 마지막으로는 어쨌건 주거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문제를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창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협동조합을 저희도 주택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청년의 특성상 이 청년이 지금 당장 집을 살 수는 없지만 임대해서 살 수 있는 이런 주거협동조합의 모델을 저희가 막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와 좀 연장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공급하려고 하는 공공기숙사 를 거기에 들어가는 입사생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그것들을 운영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공공주택 같은 경우 싸서 들어가고 시설도 좋지만 여전히 나의 공간을 가졌다라기보다는 그냥 내 방 하나가 생겼고 샤워할 싼 공간이 생겼다 이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그 협동조합을 거기 사는 친구들이 운영하게 되면 실제로 나의 집이 생기고 나의 친구들을 만나고 뭐 이런 게 될 것 같아서 그런 기숙사 협동조합을 실제로 되게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이건 진짜 정부도 다 못해주고 있는 일인데 민달팽이 유니온이 너무 얼마나 이 청년들 20, 30대 청년들이 이 주거 문제가 절박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계획하고 지금 저는 사실 같은 청년이 한 사람은 너무 감사한데요. 지금 민달팽이 유니온이 그럼 어떻게 후원회원이나 조합원 개념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되나요? 좀 오늘 여기 이렇게 홍보도 좀 해주시고 많이 이렇게 가입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세요. 네. 네. 일전에 저희가 한 주거 활동을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떤 기관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총학생회나 아니면 뭐 어떤 독지가가 돈을 좀 많이 준다거나 원래부터 돈을 많이 쓰는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기도 한데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부터는 실제로 좀 재정적으로 탄실이 해야겠다라고 해서 현재는 조합원을 한 80명 정도, 90명 정도 이렇게 해서 CMS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듣고 계신 많은 분들 중에 이 운동이 정말 필요하다. 얘네들 진짜 조금이라도 도와줘야겠다라고 마음이 드시면 네. 꼭
네, 나중에 주소도 꼭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 TV의 힘을 한번 오늘 느껴보는 자리가 될 것 같네요. 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또 댓글이 우리 또 위원장님의 감미로운 목소리에 반하신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언덕이님인데요. 와, 위원장님 목소리 너무 감미롭네요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더 웃겨요. 언덕이 룸메님이신가 봐요. 언덕이 룸메님이 주거 지방령 지웅 선배 우리에게 달팽이 빵과 달팽이 마차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지웅 선배는 나무 위에서 현수막을 제일 잘 달아요. 아니 뭔가 후배 느낌이 물씬 나네요. 오늘 후배들 좀 심으셨나 봐요 댓글에. 그죠? 네네. 아 예. 어쨌든 활기찬 방송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어쨌든 뭐 밑에 경상도 특집인가요? 숭구리당님도 얘기하시고 예 경상도 억양이 묻어나서 참 편하고 좋다라고 하시네요. 네, 지금 반갑습니다. 제가 보니까 방송이 아직 몸이 덜 풀렸어요. 이분이 몸이 풀리면 더 난리가 아닌데 지금 약간 조용히 사분사분 얘기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지금 앞에서 이제 주로 하고 계시는 활동들 한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조금 이제 자세히 좀 얘기를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최저 주거 기준 요런 얘기도 하셨고, 민달팽이 유니온 제가 타워팰리스보다 고시원이 더 비싸다라는 실태조사도 앞에 1, 2부에서 소개를 좀 시켜드렸는데, 그런 실태조사들 하면서 좀 만났던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앞에서 사례를 좀 얘기한다고 했지만, 지금 위원장님에 비하면 제가 3발에 피었을 것 같고, 그런 또 더 많이 만났던 청년들의 여러 에피소드들 네. 또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충격적이었거나 혹은 너무 좋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얘기들 좀 들려주세요.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게 엄청 열악한 걸 말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왜곡되지 않은 방송이지 예, 꼭 이렇게 왜곡시켜서 막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일단은 뭐 사례 관련해서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좀 인상이 깊은 건 어쨌건 지하에 사는 3명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돈이 워낙 없으니까 그리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이러니까 외대 근처에 있는 어느 지하방에 3명의 여학생이 같이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하방이기 때문에 월세가 싸고 하지만 그 친구들이 소득을 안정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다른 생활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과금이 항상 밀려 있다고. 그래서 그 3명 중에 한 명이 어디 가서 상금을 받거나 아니면 뭐 1박 2일 뭐 알바를 간다거나 막 이렇게 이제 큰 일이 생기면 공과금 한번 내고 뭐 이렇게 이제 지내는 건데 사실은 자세히 더 묻지 않았지만 그냥 그 이야기를 들어도 그 친구가 어떻게 살는지 딱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정작 가보진 않았지만 지하방이라고 하면 보통의 경우 대충 그려지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제가 이제 조금 인상 깊었던 건 어쨌든 지하가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그 어린이재단과 같이 실태 조사를 하면서 어떤 고등학교 여학생 어린 아이와 그리고 중학생 동생이 살고 있는 어느 가정집을 갔었습니다. 근데 지하방이었고요. 거기에는 이제 거의 모든 방에 이 곰팡이가 다 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부엌에서는 이 요리를 하면 천장에 다 이슬이 맺히는 이런 곳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그 침대가 다 축축히 젖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침대 옆에 있는 콘센트는 누전 때문에 쓰지 못한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냥 여기에 과연 살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되게 안타까웠고 사실은 더 그런 건 거기에 사는 분들이야 되게 좀 그것들을 또 기반으로 해서 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이렇게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 공간에 살게 됐을 때 어떤 가지는 무력감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크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다뤄지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84년도 이전에 건축된 지하방들은 원래 방공호로 지어진 거예요. 뭐냐면 폭탄이 떨어졌을 때 지하에 숨으라고 만들어진 공간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돈이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글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건데 방공호로 지어진 곳에 사람들이 산다는 건 사실은 가서 꼭 보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집들이 생각보다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환경적으로는 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에피소드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주거권이 헌법에 이제 명시된 곳으로는 35조, 헌법 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당신의 권리입니다 하면 막 웃으시면서 엄청 좋아하세요.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었다니.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되게 막 약간 뭐랄까 이 감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말하는 저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면서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와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이 말을 해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팔찌를 이렇게 달아드리는 캠페인이었는데 아 이걸 보시더니 나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들이 되게 절실하다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정말 너무 열악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면 너무 고마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고맙습니다 막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하면서 네. 생각이 나는 에피소드입니다. 진짜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까요? 지금 시간이 저희가 없어서 그렇지만 정말 많은 사연들과 많은 얘기들을 들었을 텐데 저도 생각해보면 아까 저도 고시원 얘기를 했지만 고시원 들어갈 때는 다 사람 사는 곳인데 못 살겠냐고 들어갔어요. 근데 막상 지금 제가 뭐 저만의 집은 아니지만 3명이 같이 살더라도 고시원에 비하면 뭐 거의 한 운동장 수준이죠. 운동장 수준. 이런 데 살다 보니까 저보고 만약에 다시 고시원에 들어가라고 하면 다시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미 그런 쾌적한 환경을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근데 사람의 삶의 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와닿는데 그 최소 주거 기준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앞에서는 이제 4평 정도 평수 얘기만 했지만 지금 지하 얘기를 많이 하셨던 이유도 최소 주거 기준이 평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준도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것도 한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시고 넘어갈까요? 네. 네, 일단 지금 현재 최저주거 기준은 뭐 방의 용도별 개수, 면적, 그리고 뭐 시설의 유무, 뭐 하수도라든지 부엌이라든지 화장실 이렇게 돼 있는 보통 물리적인 기준 중심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하나 옥탑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거빈곤층이라고 하는 층을 할 때 따로 추가해서 이제 이것까지도 사실상 최저주거 기준 미달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만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어쨌건 한국도 함께 비준한 유엔의 사회권 규약에 보면 적절한 주거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비용의 적정성 그리고 점유의 법적 보장 등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최저주거 기준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 상태죠. 근데 사실은 들으시면서도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요. 비용이 얼마나 적절한지가 사실 되게 중요한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게 사실 네, 중요하죠. 그거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주거 환경의 질도 결정되고 그리고 내가 그 공간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가도 매우 중요한 기준인데도 그런 것들이 전혀 예를 들면 모니터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캠페인의 방향도 최저주거 기준을 정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상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비용의 고려까지 점유의 안전성까지 고려돼야 된다라고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아닙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서는 안 되겠지만 걸리더라도 민달팽이 유니온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전국 세입자 협회 이런 곳들이 함께 나서서 빨리 실현시켜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제가 못 보여드려서 안타까운데요. 우리 위원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참 눈빛이 촉촉하시고 이렇게 맑으세요. 예. 정말 마음에 이 주거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청춘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이렇게 저는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막 느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위원장님 괜찮으시죠? 얘기 쭉 이어갈까요? 네네. 네네네. 어떻게 몸 좀 풀리셨어요? 좋습니다. 네네. 예. 방금 이제 이런 청년들의 너무 힘겨운 상황 혹은 이제 이 수도권에 살아가는 청년뿐만이 아니라 세입자분들의 얘기들이 좀 들려주셨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좀 너무 저로서는 놀라웠던 뉴스였어요. 그게 대학생들을 위한 공공기숙사를 건립을 하려고 하니까 그 지역분들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기숙사 들어오는 걸 반대한다라고 하는 인터뷰가 기사에 났어요. 언론 그 주요 공중파를 타고 나왔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공중파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 봐야 되기는 하나 그럼에도 또 그러한 여론들이 있다라면은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이게 무슨 다른 혐오 시설도 아닌데 대학생 공공기숙사 짓는 것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라는 여론이 있다라는 건 너무 참 가슴이 아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그 기사 보셨어요, 위원장님? 아, 네네. 아, 어떠셨어요? 혹시 좀 이런 또 활동을 하시는 분들로서는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그때 그 이제 주민 설명회를 하는데 이제 갈 일이 있어서 그 장면을 이제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아, 그래요? 사실은 이 부분이 아직은 다뤄지지 않고 있는 한국 사회의 어떤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거기에서 그것들을 반대하고 소리 지르고 몸져 누웠던 그 바로 옆집에 살고 계신 아버지 또한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한국의 집이라는 게 보통 사면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실은 사회가 강요해왔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죠. 그렇지 못한 집을 산다는 건 그 사람이 바보인 그런 문제로 만들어왔던 이 사회에서 사실은 어떤 할아버지가 약주를 드시고 오셔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신 거예요. 내 집이 지금 6억인데 10억에 사줄 게 아니면 난 무조건 반대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는 그 대학생의 입장의 모습이나 안 그러면 꼭 제가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게 어떤 세대가 어떤 약자층을 위한 무언가 시설을 예를 들면 자기 자산의 증식의 이유로 반대하는 이 모습이 사실은 한국 사회의 어떤 단면이지 않나, 숨겨진 단면, 다뤄지지 않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그때 그 반대하는 이유는 뭐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젊은 분이 한 분 더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게 대학생들 기숙사가 들어오면 대학생들은 원래 너무 혈기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막 연애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흥가처럼 러브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기숙사가 아니라 모텔화 될 거고 그럼 주변에서 보기 얼마나 안 좋겠냐. 애들 맨날 술 먹고 와서 소리 지르고 남녀가 한 방에서 자고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원래 거기가 주차장 부지였는데 주차장을 1층에 있는 주차장을 유지하고 심지어 지하까지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차장이 확대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그 위층에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살게 하자라는 게 이제 서대문구청이 아니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차를 몰고 와서 주차를 하면 주차 문제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린 반대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얼마나 치졸한 모습입니까? 자신들도 말하면서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겠죠. 근데 어쨌건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면에 자기도 자기가 집을 얼마나 힘들게 샀겠어요. 근데 그것이 오를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떤 상가나 상업시설이 들어왔으면 하는 욕구가 그런 식으로 반영되는 건데 사실 되게 슬펐죠. 이게 어떤 한국 사회의 모습인가? 이것들은 해결할 수 없는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던 것 같고 저는 일정 정도 이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면 올라야 된다라는 걸 강요하고 있는 이 사회 분위기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부터가 좀 오히려 공론화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공감이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어머니도 지금 매우 낡은 뭐 재개발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집을 갖고 뭐 대구기 때문에 일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일자리로도 노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집이 오로지 재개발되는 것만을 바라시는 저희 엄마를 봐도 딱 이 모습인데 참 딸의 입장에서 제가 막 돈을 팡팡 벌어 갖다 드릴 수도 없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엄마를 참 뭐라고 욕할 수도 없는 막 이런 게 지금의 한국의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뭔가는 이게 공론의 장에서 얘기가 되고 얘기가 계속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건데 너무 그동안은 이런 얘기들이 되게 묻혀 있거나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무슨 성역 같은 좀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민다페이 유니언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얘기를 들으면서 좀 가슴은 아팠지만 얘기를 좀 듣게 되었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어제가 무주택자의 날 21주년이었다고 소개를 하면서 어제 행사 잠깐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 무주택자의 날에서 좀 이렇게 거기 모이셨던 분들이 주로 이렇게 이제 또 정부나 이런 제도권에 요구했던 내용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앞서 말했던 이런 또 여론들을 보면서 그런 또 좀 요구사항들이 뭐가 있으셨는지를 얘기를 조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제 무주택자의 날로 전국 세입자 협회랑 함께 네. 이제 행사를 진행했고요. 이 행사를 진행했던 취지는 어쨌건 전국 세입자 협회를 잘 만들어 나가자라는 오프라인 모임이었고, 주장했던 내용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실제로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였는데요. 일단 계약갱신을 3회 정도 진행할 수 있게 해서 9년 동안은 세입자가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자, 이런 거고, 그리고 3년에 한해서는 계약을 할 때 10% 이하로 임대료를 상한하자, 이런 게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사실 저도 그 기자회견과 그 현장에 있었지만, 그 21주년이라고 하는 그 연도가 적지 않게 이제 이런 주거권의 복지,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던 건데, 거기 오셨던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년 넘게 해온 얘긴데도 이게 참 얘기가 안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또 이 민달팽이 유니온에 또 거는 기대들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또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또 실제로 캠페인도 하고 자기 문제로 나서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예, 여기 보니까는 또 댓글들이 올라왔는데, 죄송해요. 제가 좀 원래 목이 좀 안 좋아서 기침을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이 기침, 너무 불편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좀 앞으로는 관리를, 술 좀 덜 먹고, 목에 좋은 차 마시면서 관리를 좀 잘 하는 걸로, 꼭 이렇게 방송 있는 전날에는 술을 안 먹고 이런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러면 약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진지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얘기의 흐름상 요 얘기까지는 나눠볼게요. 그 어제 그런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이런 것들 요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제가 이제 또 국회 개원일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지금 그런 법안은 이미 이렇게 발의하시는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국회에서 지금 좀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이렇게 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안에는 또 이렇게 뭔가 쟁점이 붙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현재 일단 6월 국회에서 이걸 논의하자라고 여야가 일단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 내용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제 새누리당의 여상규 의원안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2년 하고 나서 그 세입자가 어떤 권리로서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는 이제 여상구 의원안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 한해서 전월세 상한제를 하자라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신고를 받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 지정할 만한 곳인지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정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특정 지역으로 하냐 전체로 하냐, 이런 부분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체 지역으로 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지역으로 하자고 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처방을 하는 형식이에요. 예를 들면 신고가 되고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1년에 10% 이상 올랐다는 게 확인이 됐을 때 선정을 하는 방식이고,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1년 동안밖에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럼 사실상 이것들이 제대로 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야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대로 최소한 한 번은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연 5% 이하로, 그래서 2년이면 10%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10% 이하로 인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안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6월 국회에서 여야가 그래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기로 했다는 건 너무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그런 마음이 있죠. 사람들은 과연 합의는데 정말 얘가 될까? 뭐 이제 약간의 불신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요런 법안 관련해서는 뭐 18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엔 좀 어때요? 그 위원장님 그냥 느끼시기엔 분위기가 조금 달라 보이세요? 제가 뭐 이런 걸 잘 몰라서. 근데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실제로 이제 이번 21주기로 무주택자의 날을 한 것도 좀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제까지의 주거 운동이 어떤 사실은 빈민의 운동에 머물렀다면 그것들이 잘못됐다거나 부족하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의 주거 운동은 중산층을 아우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사실은 법제도를 바꾸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동력이 한층 더 많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문제를 국회에서 이렇게 무시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이고 단기적으로 6월 내에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9월에는 정말 본격적으로 붙어서 이뤄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리고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네. 위원장님의 눈빛을 보니까 될 것 같네요. 사실 요즘 워낙 이제 그 경제민주화 그런 국면이라고 해서 갑을 논쟁이 참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뭐 대리점주와 본사 이런 문제도 있지만 요즘은 워낙 많은 이 관계가 갑을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수많은 그 임대업자분들과 이 임대인들의 이 문제조차도 그런 갑을 관계에 있지 않나 싶고 그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두꺼비 노래도 27명이 99채를 가지고 있고 33명이 한 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집이 없다라는 여기서도 딱 극명하게 뭔가 99% 뭐 1% 이렇게 나눠져 있는 지금 이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요즘 워낙 많이 되고 있는 의뢰 문제 이건 주거에서도 그대로 여실없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아까 불평등의 대가 이제 그 서평에서도 그런 얘기를 나옵니다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 또 일자리의 문제와 많이 맞물리는데 그 청년들의 문제가 힘든 건 높은 대학 등록금을 내고 나와서 이 사실 이미 학자금 빚 이런 걸 이미 진 상태에서 소득은 낮은데 집값은 너무 비싼 지금 이런 상황 거기다가 지방에는 거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또 수도권으로 몰려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 2중 3중으로 겹쳐서 사실 청년층이 뭐 저희 부모님 세대도 힘드시고 당연히 어렵고 저희는 이걸 뭐 이렇게 대립하려는 건 아니지만 청년층이 지금 2중 3중으로 모순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되게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또 우리 권지웅 위원장님이 주거의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주고 계신 거죠. 사실 이게 일자리고 주거고 뭐 건강권이고 뭐 하나 동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저희가 다방면적으로 잘 엮어가지고 함께 좀 우리 국민들의 올바른 목소리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 정책들 민달팽이 유니온이 해왔던 활동들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약간 이제 좀 쉬어가는 타임으로 민달팽이 유니온에 계시는 좀 조합원들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만나본 조합원들도 어쩜 그렇게 다들 20대 초중반 분들이셔서 그런지 너무 이렇게 상큼발랄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 이런 또 주거 얘기를 하다 보면 참 공부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너무 많잖아요. 막 저는 사실 최근에 이런 단어들 알았어요. 정확하게 이런 법 내용도 잘 모르고 그랬는데 그런 또 어려운 주거 환경에서도 그런 또 민달팽이 유니온 활동하시는 조합원 분들은 좀 어떤 분들이 계시고 좀 자랑하고 싶은 이번 기회를 빌어 고백도 하시죠. 아, 이 조합은 참 멋있더라. 뭐 이런. 조합원분들요? 네. 위원장님으로서 참 이렇게 조합원 분들을 굽어 살펴주시지 않나요? 저는 위원장 할 때 그랬는데. 네, 괜히 말했다가 편파적으로 괜찮아요. 했다고 이렇게 또 편파적으로 욕 듣고. 또 해야 이렇게. 여기 계속 언덕이님이 제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계속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민달팽이 유니온 페이지 주소도 올려주셨어요. 아, 댓글에. 그렇습니까? 적극 홍보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되게 좋은 조합원 분이십니다. 네. 네. 아, 제가 일단 지금 좀 생각나는 친구는 지금 사실 학교에서 다른 활동으로 되게 바쁜 친구인데 저희가 이제 이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디자인을 좀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런 걸 좀 잘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저희가
홍보를 하려면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엄청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일 당장 뭘 내야 돼요. 갑자기 이건 꼭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웹자보가 필요하니 내일 꼭 부탁한다라고 하면 막 이렇게 좀 뭐 힘들어하지만 어떻게든 내일 아침에 딱 메일을 열어보면 딱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조합원들을 엄청 부려먹으시는군요, 위원장님. 그래서 그렇게 엄청 되게 네.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조합원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또 한 분 더 생각났는데요. 네. 어떤 분이 이제 사실은 저희 이제 조합원 분들이 막 돈을 많이 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또 많고 이런데 그분이 조합비를 엄청 많이 내겠다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 이 감사의 말씀을 표하지 못했는데 이 자리를 위해 통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좀 3만 원이나 이제 3만 내주신다고 원이나 하셔가지고 3만 원 이렇게 가슴 감사해하는 이런 우리 소박한 민달팽이 유니온이에요, 여러분. 3만 원 크죠. 예. 그런 조합원은 이름을 크게 불러주셔야죠. 네. 이거 말하면 괜히 또 이상해. 그런가요? 예, 알겠어요.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예. 제가 이제 좀 민달팽이 유니온이 그 이름답게, 제가 이제 계속 정책 얘기를 유도하다 보니까 약간 무겁게 얘기하셨지만, 아까 댓글에도 민달팽이 빵이랑 민달팽이 마차를 줘서 고맙다고 어떤 언덕이 룸메님이신가 다셨는데요. 학교에서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잖아요. 뭐 반찬 만들기 소모임, 그다음에 리어카로 이사 같이 협동조합 형태로 하기 뭐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갖고 계셨었는데 그런 것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달팽이빵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이제 붕어빵 아시지 않습니까? 네. 붕어빵 보면 붕어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달팽이로 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찰흙으로 이제 달팽이를 만들고 청계천으로 가서 그 모양의 틀을 쇠로 만들어서 그걸로 정말 달팽이 모양의 빵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활동들은 어쨌건 이 한국에 이 집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이 달팽이 빵을 팔아서 그때 당시 학교의 기숙사를 확충하는 염원을 담은 기숙사비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희 활동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달팽이 빵 3개 1,000원에 팔아서 이걸로 한 160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1,000원 내주신 걸로. 그래서 그걸로 비석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 그때 당시 이제 2010년도였는데 2013년에는 뭐 이 기숙사가 꼭 지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비석 같은 경우는 기숙사를 염원하는 친구들이 1,000원 내서 만들어진 비석이다. 그래서 이 땅에 집이 뭐 바이 하는 곳이 아니라 리브 하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자 이런 활동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마련했던 마차가 아직까지 남아서 계속 이제 친구들이 활동을 할 때 계속 쓰고 있고 그래서 잘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역시 되게 재미있고 알찬 이런 내용들로 또 활동들을 해주셨는데요.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한 분이 민주통합당 당명은 민주당으로 바뀌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미 아직도 민주통합당이 이거 있어가지고요. 작년 대선 때 하도 그 얘기를 했더니 죄송하고요. 네. 민달팽이 유니온이 어쨌거나 지금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뭐 주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프로가 아프리카 청춘이다 해서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즐겁고 재밌고 지속 가능한 청년들에 대해서 이제 꿈을 꾸고 있는 건데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은 청취자분들과 청춘분들이 청춘의 가능성을 같이 느껴봐도 참 좋겠다고 싶어요. 아까 그 민달팽이 유니온 처음에 소개할 때 정말 이렇게 많은 활동들 소개해 줬잖아요. 이게 과연 언제 실현이 될까 이런 싶을 정도로 꿈이 되게 어마어마하지만 또 이렇게 청춘의 가능성을 봐주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그 꿈이 빨리빨리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를 또 부탁드리면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요. 이제 앞에서 이제 국회 관련한 소식들 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오늘이 그 박근혜 정부 취임한 지 100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에도 뭐 각 정당들 또 논평도 올라오고 패친분들의 또 여러 얘기들도 올라오고 뭐 상상은 자유에 맡기겠고요. 그런데 이제 또 어쨌든 이 박근혜 정부가 초기다 보니까 다양한 정책들을 내고 있고 그에는 또 이제 이 주택 정책들, 부동산 정책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행복주택 정책이라고 해서 또 이런 의견 그 정책들을 내고 있는데
한쪽으로는 행복주택 정책을 내면서 또 한쪽으로는 그런 부동산 정책을 또 얼마 전에 발표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모든 뭐 정부가 그랬긴 했지만 이 두 가지가 같이 지금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세입자 한 사람으로서 약간 이 두 가지가 참 같이 갈 수 있는 거냐라는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전문가 분이 보시기에는 우리 권 위원장이 보시기에는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 뭐 행복 기숙사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요. 그냥 얘기들을 좀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 어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정도로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되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건 의지 있게 아마 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지켜보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행복주택 관련해서 실제로 어떤 비용으로 그것들을 지어 나갈 건지, 그래서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가 잘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 실제로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공급 양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급되는 임대료가 얼마냐, 그리고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냐의 문제인데 이제까지의 어떤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대부분 정부 예산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연합기숙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기숙사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부의 재원을 써야만 사실 임대료가 내려가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임대료를 다 건축비를 다 회수하려고 하는 이런 구조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고려되어서 꼭 공급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명박 정부랑 박근혜 정부가 좀 같은 맥을 이어오는 건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지금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과 부동산의 임대료나 안 그러면 매매가의 격차가 너무 커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럼 궁극적으로 이 격차를 좁힐 수 있게 정책을 설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구입자금 대출 그 양을 늘리고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소득이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돈은 갚아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원래는 주택가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오히려 떨어지지 못하게 한다던가 이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죠. 예를 들면 대학생 전세자금 대출만 하더라도 그 전에 대학가에서 4천만 원이나 5천만 원 정도로 전세가 공급되었던 것들이 그 방이 그대로 이제 7천만 원에 공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갔던 친구가 이제 7천만 원 을 내고 들어가게 되면 주변에 있는 것들도 다 7천만 원으로 상향되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엄청 많이 지원했죠. 주택기금을 사실상 쏟아부을 만큼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금을 받아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말 저렴한 저리로 돈을 받아서 지었지만 그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자기가 그냥 결정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렴한 주택들이 그러니까 임대 지역 입장에서 보면 저렴한 주택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깔끔하게 바뀌었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렴한 주택이 없어져서 문제고 새로 지은 게 그전보다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비싸서 문제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임대료를 상향시키는 결과를 낳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히려 되게 위험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제까지의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매매 시장의 것이었다면 지금의 상황은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임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임대조차도 사실은 정책을 잘못 펴서 잘못 구조화되면 정말 이걸 되돌리기에 너무 많은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그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 거다. 사실은 이 임대시장의 어려움은 이런 겁니다. 매매 시장은 너무 비싸서 못 살면 빌려서 살면 되잖아요. 네. 근데 임대시장에서 비싸서 못 사는 사람들은 집을 못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진짜 훨씬 더 큰 어떤 사회 양극화를 일으킬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걱정이 네. 좀 많이 됩니다. 아, 네.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시더니 뭐 전문가 뺨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마지막 말이 와닿네요. 예, 매매 시장보다 임대 시장 문제가 더 심각한 이유는 그곳조차도 집을 못 구하는 사람은 정말 갈 곳이 없다는 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오늘 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도 약간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 제가 같이 살고 있는 그 빌라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인데 저희는 정말 누구의 선의에 의해서 이렇게 그나마 구제를 받았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진짜 임대 시장에도
제가 진입하지 못했을 같은 경우였을 거라 생각하니까 갑자기 얘기를 이렇게 섬뜩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아, 정말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계속 부동산 가격은 올리고 임대 정책도 말이 임대 정책이 계속 가격을 올리는 이런 정책을 펼 동안 소위 국민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브랜드화 시켜서 현혹시킬 동안 다른 나라들은 또 많이 이렇게 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뭐 다른 나라라든지 혹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사례들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다 너무 우울해하고 막 끝날 것 같아서 좀 밝은 얘기들,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우리가 예, 보는 차원에서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보이는데요. 하나는 어떤 법 제도를 통해서 임대시장의 임대료를 제동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이런 거고, 이런 것들로 좀 특화된 나라가 독일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은 많지 않지만 법제도로서 이것들이 단순히 이건 시장의 재화가 아니다라고 인정하고 그것들을 국가가 통제하는 형식인 거죠.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아니면 뭐 스웨덴이나 네덜란드처럼 사회적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주택을 국가가 지원해서 실상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있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5%가 채 안 되는데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 20%, 30%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임대시장의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국에서도 사례로는 주택협동조합이 어떤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협동조합이 이 어떤 사회적 주택을 공급하자 라고 해서 실제로 오늘 은평에서 첫 주택협동조합 이 발족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우징 쿱이라고. 그래서 여기 이런 시도들이 그런 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그리고 뭐 쉐어하우스 등들도 네. 어떤 사회적 기업, 예를 들면 우주나 뭐 소셜 스탠다드나 이런 곳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또 발족식이면 원래 기빈으로 참석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님? 그런 건 아니고 네, 가사 한번 들으려고. 아, 예. 아, 제가 이렇게 모셔서 참 영광인데요. 그러면 좀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어쨌든 여기 이제 또 하연파파님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정말 좋은 내용이고요. 두 딸을 둔 아빠로서 배운 게 많네요. 하루 12시간 화물차 안에서 운전하다 보면 외로운데 국민TV가 생겨 정말 사람 사는 맛 납니다. 라고. 아우, 저희도 너무 맛이 납니다. 아우, 힘이 나고요. 저희가 또 오늘 권지우 위원장님이 워낙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이게 또 공감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 그 무주택자의 날에 갔을 때 거의 한 5, 60대 분들하고 저희 또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 계셨던 한 분이 그러셨어요. 본인은 집이 없지만 지나가는 이제 시민분들한테 집이 있는 그 기성세대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청년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는 집을 샀을지라도 내 자녀는 지금 집을 가지기 어려울 수 있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함께 관심 가져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우리 하연파파님도 그런 마음으로 달아주신 게 아닐까 싶고요. 우리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오늘 참 오랜 시간 동안 이 전문가와 당사자를 넘나들며 너무 많은 얘기를 정말 깨알같이 들려주셨는데 우리 그럼 권지우 위원장님이 살고 싶은 집은 어떤 집인가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떤 집에 살고 싶으세요? 상상하시는 집. 아. 네, 좋은 집에 살고 싶고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집일까를 생각했을 때는 계속 이제 서울에 올라오면서 여러 친구들이랑 같이 살면서 그것이 때로 좋고 이랬지만 저는 저만의 책상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워낙 같이 쓰다 보니까 거기 이제 컴퓨터가 올라가고 뭐 다른 것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또 책상을 잃어버렸는데 제가 가질 수 있는 책상이 있고 그래서 그 벽면에 뭐 예를 들면 누구한테는 보여주기는 좀 그렇지만 뭐 편지를 적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집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고요.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가족이 없어서인지 그 정도만 돼도 정말 좋지 않을까. 내 책상이 있는 뭐 그래서 막 연애하시나요? 네.
그럼 또 여자친구와의 결혼도 아. 꿈꾸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좀 더 지금은 개인의 네, 어떤 네. 책상이시지만 더 네. 그런 것도 고민하시게 될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저만의 책상을 가지고 싶다는 그 건중 위원장님 얘기가 참 이렇게 왜 이렇게 마무리가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내용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런 자료를 발견을 했어요. 우리나라 OECD 행복지수가 OECD 가입했던 34개국 중에 32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 항목 중에 삶의 질을 상징하는 항목이 19개가 있대요. 그 19개 중에 필수 시설을 못 갖춘 가구 비율이 우리나라가 31위. 그리고 1인당 방수가 25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1인당 방수를 못 가지게 되니까 더 낮겠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접촉 빈도 등이 반영된 사회 네트워크 안정성 부분은 아예 34개국 중에 34위라고 합니다. 예. 좀 저는 이거 보고 많이 놀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사를 다니다 보면 동네 친구를 만날 수 없고 그러면 우리가 요즘 안 그래도 범죄다 안전이다 뭐다 되게 힘든 조건에서 매번 낯선 이들과의 동네를 살다 보면은 이런 안정성 문제마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거라고 하는 게 참 많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건중 위원장님 모시고 집은 사는 게 아니고 바위가 아니고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게 더 이상 비루한 청년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가치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우리 오늘 말씀해 주신 민달팽이 유니언 건중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제가 처음에 입으로 얘기하나 코로 얘기하나 모르겠네요라고 하면서 시작을 4시에 해서 벌써 이제 6시 끝날 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옆에는 해가 이렇게 창문 너머로 약간 내려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어떻게 2시간 동안 좀 즐겁고 또 알찬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반쯤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송이 청년들의 얘기도 하고 또 청년의 시각으로도 보는 다양한 사회의 여러 얘기들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세대를 뛰어넘는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 좀 청춘의 가능성 그리고 지속 가능하고 즐거운 청춘의 가능성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앞으로도 그런 방송들을 좀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래저래 많이 부족한 방송 끝까지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청취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다음 주 방송 주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요즘 너무나 핫한 이슈입니다. 제가 사실 이걸 하겠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좀 많이 어떻게 이걸 할까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고 있는데 요즘 가장 핫한 이슈인 일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일베와 비슷한 제특회라고 하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거죠. 그거를 다룬 거리로 나온 넷 우익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는데 그 저자인 야스다 고이치 씨가 와서 또 이렇게 다양한 인터뷰와 북콘서트 이런 걸 하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요런 책 내용까지 함께 해서요. 일베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더불어서 저희가 최대한 섭외력을 이용해서 일베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섭외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 주변에도 있는데 실상 이 저자였던 야스다 고이치 씨도 재특회 하시는 분들 얘기를 했지만 일베 하시는 분도 그렇고 생각보다 평범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청년의 관점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역사 교육이 부족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얘기도 한 시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왜 일베가 되었을까? 평범한 그들이 왜 일베가 되었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좀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고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그냥 그들을 질타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얘기를 하면서 좀 청년의 한 사람들로서 얘기가 이렇게 좀 서로 소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음 주 시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부족한 방송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곡으로 에미넴의 Not Afraid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TV 국민TV 라디오 광고를 모집합니다.
최고의 팟캐스트 청취율을 기록하는 국민TV 라디오는 시민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콘텐츠 그룹입니다. 생방송으로 또 팟캐스트로 광고하고자 하는 분은 서울 전화 3144-0933, 3144-0933 국민TV 라디오 사업국으로 연락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모십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가장 큰 스피커 국민TV 라디오와 함께 멋진 미래를 가꿔보세요.